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0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가 있죠. 퀴즈는 월요일 날 보기로 했어요. 참고로 이 수업을 같이 듣는 전자수학과 같이 듣는 학생들은 전자수학 퀴즈는 수요일 날 있어요. 주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28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퀴즈를 보겠고요. 물론 이제 재학생에 대한 거예요. 군복무 개방 과목으로 듣는 학생들은 이제 따로 보게 될 거예요. 아마 문제 세트도 다를 거니까 괜히 부정행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 주의할 건 뭐냐면 PLMS 상에 두 개의 링크를 사용하게 될 건데 평소 강의, 오늘처럼 강의에 입장한 그 링크가 아니에요. 줌 강의실 링크가 아니고 우리 조교가 따로 만들어 놓은 링크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네, 학생 화면 보기를 하면 쭉 내려가면 여기 6주차 3월 28일 여기 보면 퀴즈 1 돼 있죠? 네, 이 줌 링크로 들어오셔야 돼요. 참고로 이 줌 링크는 저도 시작을 못해요. 우리 조교만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기실에 입장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 조교가 한 뭐 10분에서 15분 일찍 이 줌 미팅 룸을 시작해 놓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카메라가 여러분 손과 화면을 반드시 비춰야 돼요.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다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어디서 보느냐? 문제는 평소에 여러분이 그 홈워크 보듯이 그렇게 또 링크가 생길 거예요. 퀴즈 문제 링크가 따로. 그래서 두 개의 링크를 사용해야 된다. PLMS 상에서 줌 클래스 그 링크가 아니라 다른 우리 조교가 만들어 놓은 그 날짜에 맞는 링크로 들어와야 된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시험 범위는 1, 2, 3, 4 챕터와 지금 하고 있는 챕터 4의 일부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커버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 에브리띵인데 이 에브리띵이 그렇다고 부정행위를 하라는 건 아니죠. 특히 이제 이 부정행위는 이 수업을 듣든 듣지 않든 일단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요. 인터랙션을 하면서요. 여기서 인터랙션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야,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바로 인터랙션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기계든 알겠어요? 본인이 인터넷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알겠어요? 이미 올라가 있는 데이터나 영상을 찾아서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일종의 퀘어리를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답이 뭐니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법무장관이든 영어 영문과 교수인 어머니든 무조건 부정행위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28일 월요일 날 퀴즈 직후에 수업은 진행하지 못해요. 제가 그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래서 퀴즈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나요? 예, 끝나고 나서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클래스 미팅 9을 리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워낙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챕터 4 와이파이라는 제목의 챕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더넷 프로토콜 또는 이더넷 스탠다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와이어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IEEE의 802.11 스탠다드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반드시 와이어리스 랜을 와이파이로만 구축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와이파이라는 말도 본래는 오리지널은 IEEE라는 단체의 802.11 번호가 붙은 여러 가지 스탠다드와 그러니까 사실은 베이스라인 스탠다드는 11이에요. 그냥 거기에 일종의 수정본, 어멘드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 미국에서 어멘드먼트라고 하듯이 어멘드먼트인데 공식적으로는 어멘드먼트라고 해요. 802.11 BA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11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붙죠 알파벳이 그걸 어멘드먼트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뭐 버전, 모드, 뭐 리비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들어야 돼요. 모드라는 말도 뭐 사람들이 좀 쓰고 있고 그런데 이 IEEE 802.11 일종의 여러 어멘드먼트 중에서 몇 개를 다가 아니에요. 몇 개를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최근에 와이파이 456으로 부르자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802.11ac, AD, AY 하니까 뭐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익숙해져서 뭐가 뭔지 알겠는데 처음 들으면 이게 뭐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동통신 표준에서 뭐 3세대, 4세대, 5세대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렇듯이 와이파이도 와이파이 4, 5, 6 그다음에 뭐 6E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그럴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체가 IEEE의 위임을 받아서 어,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여러 회사들이 만들어낸 와이파이 기기들이 이 802.11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는 서티피케이션을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는 다 이제 따르기로 한 거죠. 기업들도 그렇고 거기 멤버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니까 이 전파 실제로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죠. 그 중에서 라디오 웨이브라는 전파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로 통신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날아가는 라디오 웨이브의 센터 프리퀀시 그 시그널의 프리퀀시 도메인상의 캐릭터리스틱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개념이 밴드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밴드의 폭인 밴드위스라는 개념. 그다음에 특별히 많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이 밴드들을 또 조그만 부분으로 쪼갰어요. 그것들을 채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의 밴드위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채널 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보니까 채널 밴드위스라고도 불러요.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이름이 밴드인데 내가 채널 밴드위스 뭐 이상하죠. 하지만 뭐 이해를 하세요. 이게 언어라는 것이 완벽한 하이어라키로 뭐 약속하고 뭐 그걸 다 따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밴드란 뭐냐? 이 밴드도 기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 제일 간단하고 직관적인 게 UN의 산하 기관인 ITU에서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행정고시 기술직을 보면 예전은 기술고시라고 불렀는데 국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차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장관이 배출되기도 해요.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들의 십시일반 세금을 모아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통신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통신 산업을 더욱 크게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미리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어느 쪽이 취약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히 이동통신이나 통신에 관련해서 이 사회 계층 간의 불균형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뭐 스마트 기기를 보내준다든가 뭐 이런 데 쓸 수 있죠. 물론 게임 중독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ITU에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파견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멋진 일이죠. 국제회의에 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연구직만 생각한다든가 너무 스타트업만 생각한다든가 이런 이제 민간 부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부문도 진로에 꼭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아들이 첫째 아들이 여러분 나이인데 만약 걔가 딸이었으면 강력하게 기술공 행정고시 기술직을 권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ITU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했냐면 파장을 이제 10의 몇 승 단위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빛의 속력이 진공 중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인데 퍼세크로 쪼갰으니까 어때요? 미터 단위로 미터 단위로 할 때 10의 몇 승을 했으니까 퍼세크로 할 때는 3 곱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 3이 붙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그 FM 라디오 밴드가 포함되는 대역이 VHF, Very High Frequency라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밴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0에서 300MHz고요. 이 UHF가 이제 0.3기가에서 3기가인데 제가 이 3GHz를 좋아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좀 전에 말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에 3 곱하기 10의 9승인 기가를 넣어보면 0.1이 나오고 그래서 3GHz에서 0.1 람다, 0.1 미터가 1 람다, 즉 1 웨이블랭스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ITU에서의 스펙트럼 밴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기계적이고 역사적인 이제 디벨롭과 관련된 것은 이 IEEE의 라디오가 아니고 여기서 레이더 관련돼서 이제 프리퀀시 밴드를 쪼개놨는데 레이더는 독일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이 K 밴드라는 게 나왔고요. 독일어로 K 뭐 나왔고 그것보다 언더 그다음에 어보브 해서 요 앞뒤로 KU 밴드, KA 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보면 UHF 이상 밴드예요. 그렇게 높지는 않고 여기서는 10배지만 이건 뭐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UHF를 일부 잘라내고 조그만 부분도 UHF라고 하고 그보다 높은 거를 이렇게 뭐 L 밴드, S 밴드, C 밴드, X 밴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레이더를 전공하게 되면 무슨 뭐 X 밴드 레이더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이 밴드는 반드시 레이더만 쓰는 게 아니라 위성 통신에서도 사용해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저궤도 위성들이 이런 밴드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C 밴드의 대역을 C 밴드 대역을 사용한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ITU와 IEEE가 나누는 이 프리퀀시 밴드 말고도 또 국가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여러 이름을 붙여놨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이 와이파이라는 챕터 4에게 중요한 것은 ISM 밴드라고 불리는 거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는 UNII, 뭐 저는 그냥 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밴드가 중요해지는데 ISM 밴드 중에서도 특히 2.4GHz ISM 밴드와 UNII 밴드 중에서도 지금 5GHz, 6GHz 대역의 밴드들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의 IEEE 802.11 어멘드먼트가 다 요 대역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밴드가 있잖아요. 요 ISM 밴드가 있을 텐데 이 ISM 밴드 중에서도 2.4GHz ISM 밴드는 쪼갤 때 이걸 여러 채널로 쪼갤 때 오버래핑하면서 쪼개놨어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4에서 2.5GHz까지 이 밴드를 지정을 했지만 이 밴드 내에서 나라에 따라서는 요 이오탄 쪽이 굉장히 강한 신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일반 채널이라고 붙여놓은 곳을 다 쓰지 못하거든요. 그때는 약간 이렇게 물러나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 물러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채널을 센터 프리퀀시로 대표한다면은 센터 프리퀀시가 5MHz씩 차이가 나도록 한 거예요. 참고로 이 폭은 100MHz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5MHz씩 차이가 나게 해놨고요. 좌우폭은 약 한 11MHz씩에서 요 하나의 채널은 약 22MHz.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쓰고 20MHz로 쓰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버래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이제 이 UNII 채널은 그렇게 안 하고요. 20메가 단위로 다 쪼개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쪼개면 센터 프리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번호를 붙이는데 문제는 이걸 붙여서 20메가 두 개를 붙여서 사용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요 가운데니까 또 센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20메가짜리 채널들끼리는 오버랩이 안 되는데 그냥 번호 붙은 것만 막 가져오다 보면 오버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두 개를 붙여놓은 얘는 이거랑은 어쨌든 오버랩이 되잖아요. 각각은. 네. 그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UNII 채널 밴드는 오버랩 안 되게 이제 바꿔놨다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번호 붙이는 방식을 바꿨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뭐 넌 오버래핑이라고도 하지만 뭐 또 본딩을 하고 나면 뭐 작은 거랑은 오버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었지만 이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핵심이고요. 오늘은 섹션 4.1, 4.2 아마 4.3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봅시다. 4.1은 이 베이직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지난 챕터에서 이더넷을 배울 때 이서넷을 자꾸 이더넷이라고 입에 붙어서 그래요. 이서넷을 배울 때 이서넷이 그 OSI 7 레이어 모델에 따르면 어느 레이어에 관한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레이어 1과 2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와이파이도 와이어리스 랜에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더넷이 랜을 위한 건 것처럼
와이파이는 와이어리스 랜을 위한 거니까 대충 생각해 보면 뭐 레이어 1, 2에 대한 프로토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보면 먼저 피지컬 레이어에 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크게. 그 다음에 이제 맥 레이어가 있을 텐데 이 맥이 어떤 사람들은 미디엄 억세스라고 하고 미디엄 억세스 컨트롤 레이어라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 억세스라고 하는데 누가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미디엄 억세스라고 거의 불렀어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 자료도 굉장히 오래된 자료예요. 예. 여기 눌러보면 굉장히 오래된 자료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미디엄 억세스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또 뭐 미디어 억세스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핵심은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표준이면서 맥 서브 레이어죠.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또는 링크 레이어라는 OSI 7 레이어 중에서 서브 레이어인 맥 서브 레이어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과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피지컬 레이어보다는 우리 교과서는 적어도 피지컬 레이어보다는 그 이상 레이어를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들이 쓰신 이 저자들이 피지컬 레이어 전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맥보다 높은 레이어 위주로 해놨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맥 레이어 위주로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무선 환경이니까 인터페런스가 중요하고 인터페런스를 피하기 위해서 간섭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모드들을 설정해 놨는데 그 중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드, 그다음에 애드학 모드. 그러니까 요게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는 게 있고요. 애드학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요즘은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이 다이렉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과서가 약간 아웃데이트 돼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3번 모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투 메인 모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3개가 됐어요. 적어도 와이파이 표준에서는 요 다이렉트 모드는 그 2번, 3번의 공통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액세스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2번, 3번은. 1번은 지휘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휘자가 있으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고 하고 그래서 그 지휘자의 이 지휘에 맞춰서 신호를 내고 하는 게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면 이 애드학 모드와 다이렉트 모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애드학이라고 하면 두 개보다 많은 녀석들이 서로 통신하려고 할 때 얘기고요. 다이렉트 모드라고 하면 두 개가 서로 통신할 때 이렇게 보면 거의 맞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이렉트 모드는 여러분이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든가 미라캐스트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그 핸드아웃 저 끝에 있는 건데 먼저 가져와 볼게요.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피어 투 피어 와이파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4.1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런데 여기 짧으니까 요거부터 하면 이제 피어 투 피어는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P2P 그러면 딱 2명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럿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일 공유를 위해서 P2P를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데 토폴로지를 마찬가지로 와이파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애드학 네트워크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주제고요. 지금 와이파이에서는 사실 이걸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제끼고요. 오히려 이 다이렉트 모드 두 개가 연결하는 걸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이 미라캐스트가 이제 미러캐스트로 호환되는 기기다. 이런 걸 서티파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서티파이를 해줘요. 엄밀하게는. 그런데 이게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말과 미러캐스트라는 말이 뭐 혼용해서 쓰이는데 엄밀하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있고요. 거기다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추가한 것이 미러캐스트라는 일종의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구별을 굳이 하자면 그런 건데 뭐 그냥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미라캐스트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지휘자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액세스 포인트가 없어도 된다는 거.
참고로 이 와이파이 다이렉트나 미라캐스트가 아니면서 여러분이 그 TV 같은데 예를 들면 유튜브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다가 핸드폰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스마트 TV에 연결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 미라캐스트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냥 거기 보면 뭐 TV 설정해서 누를 수도 있죠. 걔는 참고로 이 미라캐스트나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아니에요. 구형 버전은. 걔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 핸드폰도 인터넷에 접속하고 그 TV도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인터넷 공유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AP를 통해서 할 때만 작동해요. 같은 AP에 물려 있을 때, 같은 AP에 붙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걔는 미라캐스트나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 TV들은 예전 방식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AP에 붙어 있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 와이파이 다이렉트 또는 미라캐스트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어요. 기능이 다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를 가정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 용어가 이제 애매해요. AP는 액세스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802.11의 액세스 포인트는 걔가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표준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라는 것은 그냥 아까 말했지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이 집안에서 그냥 AP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만 네트워크 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목표가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액세스 포인트에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예전 같으면 그 이더넷, 이서넷, 허브의 기능을 단다든가 또는 스위치의 기능을 달아야지 작동을 하겠죠. 인터넷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요즘 나와 있는 그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와이파이 라우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냥 학술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써요. 미국에서는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우터라는 게 전에 그 더 인터넷에서의 그 라우터 그게 아니에요. 이름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AP 기능에 802.11 액세스 포인트 기능에다가 이더넷 스위치 기능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 AP가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 핸드폰이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데 얘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랜을 꽂을 뭐 여기 W라고 또 돼 있어요. 예, WA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여러분 이더넷 케이블이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때요? 무선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PC에다가는 무선으로 연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랜 포트들이 쭉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외부망에 접속돼 있고, 그렇죠? 여기서 무선으로도 여러분 기기로 접속할 수 있고 유선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챕터 저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가 사실은 이 녀석이 요 와이파이 라우터가 실제로 여러분 뭐 그 회사들 있잖아요. 뭐 KT나 LGU 플러스나 이런 데서 뭐 아니면 지역 로컬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로부터 그 IP 어드레스를 하나를 받은 다음에요. 이게 퍼블릭 IP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프라이빗 IP들을 여러 개 할당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호를 쏘면 밖으로 보낼 때는 요 퍼블릭 IP로 바꿔서 보내줘요.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지금 너무 뭐 이 말 저 말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와이어리스 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AP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시 어떤 다른 이더넷망에 연결되고 따라서 인터넷에 연결되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AP가 있을 거고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그다음에 나머지 디바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P가 아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지휘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다 연주자들이잖아요. 이 연주자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디바이스라고 부르는데 또 어떤 데서는 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말이 뭐냐면 어떤 때는 AP도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때는 이 AP 자체를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경우에는 AP는 AP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AP가 아닌 애들은 스테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웬만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줄여서 얘를 STA 이렇게 많이 축약어로 써요. 그러니까 AP와 STA들로 돼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는 하나의 AP와 여러 스테이션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테이션이라고 할 때 AP까지 포함해서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게 개론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 중에서도 또 이제 두 가지 펑션이라고 불렀는데요. 펑션 여기서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놨죠. 기능. 뭐 두 개가 뭐냐면 여기 있겠지만 여기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그림이 좀 흐린데 아래서부터 보통 제1레이어, 2레이어 하다 보니까 피지컬 레이어에 관한 거를 이 표의 제일 하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 그림에서는 그 위에 맥 서브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 코어디네이션 펑션,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코어디네이션 펑션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 요 기능 AP의 이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와이어리스 랜을 구축할 때 뭐라고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드항 모드로 할 수 있고 다이렉트 모드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P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AP를 사용해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고요? 네트워크를 만들 때 요걸 두 가지를 또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 DCF라고 하는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그렇다고 이 Distributed가 지휘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지휘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고로 얘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서넷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서넷을 그냥 모방했다고 보면 돼요. 참고로 이 포인트 코어디네이션은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 폴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뭐 서킷 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씩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냥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보낼 패킷이 있는 녀석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이 있는데 없는 녀석한테도 계속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그러면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요 펑션으로 기능할 때로 중심으로 왜냐하면 저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그래서 여기 맥 레이어에서 보면 뭐 제가 말했지만 이서넷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서넷이랑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주의할 게 뭐였죠? 우리 트루 폴스에서도 나왔지만 다이렉틀리 익스포넨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백오프를 하기 위해서 유니폼, 디스크리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디스크리트 유니폼이란 것은 뭐 예를 들면 1, 2, 3, 4, 5를 제너레이션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0, 1, 2, 3, 4, 5 예를 들면 아니면 1, 2, 3, 4, 5를 5분의 1 확률로 0, 1, 2, 3, 4, 5를 6분의 1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익스포넨셜이라고 붙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번 전송에 실패하면은 내가 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숫자를 늘릴 때 어때요? 익스포넨셜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것이지 익스포넨셜 백오프라고 해서 익스포넨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서넷과 마찬가지로 에크 베이스드로 작동을 해요. 네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받는 쪽에서 에크를 보내주면 수신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타임 아웃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에크가 올 때까지 내 타임 아웃 피리어드 동안에 에크가 안 오면 이게 실패했구나 전송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와이어리스 이더넷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이 DCF에 녹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RTS, CTS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레이어인데요. 피지컬 레이어는 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요 자료에서 나오는 것처럼 흐려서 죄송해요. 이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최초의 그 뒤에 어떤 그 뭐 서픽스가 안 붙은 거죠. 또는 모드 넘버가 안 붙은 거죠. 또는 어멘드먼트 알파벳이 안 붙은 802.11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라디오만 지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인프라레드가 있었어요. 우리 이것처럼 알겠어요? 인프라레드도 지원을 했어요. 밴드를.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지만 2.4기가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더 낮은 대역 900메가 ISM도 쓸 수 있게 처음에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그거야 이제 뭐 온오프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반이었어요. 라디오 쪽은. 그러니까 인프라레드거나 라디오였는데 라디오 쪽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반이고 확산 대역 통신 방식이라고 해요. 스프레드 스펙트럼. 여기에 유명한 게 뭐냐면 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도. 그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시퀀스, 뭐 직교 수열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그다음에 하나는 프리퀀시 하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인데 이거 둘 다 표준에 넣어놨어요. 둘 다 이유가 있어서. 참고로 이 다이렉트 시퀀스와 프리퀀시 하핑 중에서 프리퀀시 하핑은 이 아이디어 자체가 그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믿을 수 없겠지만 헤디 라마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저 아이디어를. 그래서 자기 그가 아는 작곡가였나? 이 사람이랑 같이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헤디 라마가 프리퀀시 하핑 중요한 특허를 냈고요. 이 사람이 어쨌든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피아노 건반에서 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누르는 키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리퀀시 하핑이라는 말 자체가 설명하듯이 시간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 센터 프리퀀시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프하는 시퀀스를 수열을 센터 프리퀀시가 바뀌는 순서를 모르면 그 쉽게 쫓아가겠어요?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잠깐 헤디 라마를 보면 이분이 활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헤디. 예, 딱 나오네요. 그래서 이분이에요, 이분. 여기 보이죠? 예, 블루투스 쪽에 나와 있죠. 예, 이분이에요, 이분. 여기 보이죠? 예. 참고로 그냥 얼굴만 이쁜 그런 배우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예. 하여튼 대단하죠, 그렇죠? 예.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주의할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 너무 일부 그 이렇게 독특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을 좀 너무 과장하려고 이제 이분이 마치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뭐 다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프리퀀시 하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특허를 썼고 초창기에 또한 본인이 워낙 유명했고 이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그 3세대 3G WCDMA WCDMA 그다음에 2.5 세대 CDMA 뭐 1이나 CDMA 2000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다이렉트 시퀀스예요. 그리고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에는 이분이 기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이제 호사가들이 이 한참 이제 3G가 유명할 때 이분이 이걸 만들었다는 식으로 막 기사를 너무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역사 왜곡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훌륭한데 왜곡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분의 기여가 좀 손상되는 거죠, 사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프리퀀시 하핑은 이 밀리터리 쪽에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 해군은 아직도 쓴다고 하고요. 네.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철자가 싱가 라디오라는 게 있어요. 싱가 라디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중에서 그, 그 주한 미군에 근무했던 카투사라고 하죠. 예. 카투사에 근무했던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싱가 라디오 하면 알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 그다음에 이 하핑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정말 쫓아가기 어렵게 돼 있죠. 참고로 다이렉트 시퀀스는 그러면 이동통신에서 조금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GPS 있죠? GPS. 요즘은 이제 GNSS라고 하는 곳에 미국의 GNSS를 GPS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글로나스라든가 뭐 갈릴레오라든가 뭐 쭉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나라들마다 이제 자기들의 이 위성 기반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다 GPS라고 하죠. 이게 미국이 만든 거죠. 네. 어쨌거나 이 GPS의 핵심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매우 중요하다. 이걸 알면 되겠고요. 참고로 저는 95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97년부터 이제 실험실에 들어갔는데 요거 전공이었어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는 그래서 인프라레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라디오 쪽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확산 대역 방식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약간 바꿨어요. 얘 날리고 얘를 살려가지고 802.11b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1b가 굉장히 파퓰러해졌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AP들은 다 11B 기반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4세대 4G LTE 5세대 뉴 라디오 이게 이제 이동통신 표준이잖아요. 거기에는 OFDM, 오토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러니까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용되는데 이때도 이제 이 OFDM이 상당히 좋은 특성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표준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고 하지만 11A를 바탕으로 나중에 줄줄이 우리가 G라든가 11G, 11N, 11AC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6인 11AX 이렇게 전부 OFDM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한 11A를 무시할 수는 없고 이 11A의 A를 만들 때 만들어 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발브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마치 우리의 맹장이나 뭐 꼬리뼈처럼 흔적 교환으로 남아 있어요. 네. 자, 어쨌거나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베이직 오퍼레이션의 핵심은 피지컬 레이어는 예전에는 인프라레드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11에서는 다루지는 않고 초창기 그 베이스라인 버전 서픽스가 안 붙은 녀석들은 서픽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알파벳이 안 붙은 녀석 베이스라인 스탠다드는 확산 대역 방식이었다. 그런데 11A와 B는 OFDM과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으로 했는데 11B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고 A는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와이파이 4, 5, 6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은 녀석들은 다 OFDM이다. 그리고 지금 이동통신에서도 OFDM 방식으로 4세대, 5세대가 만들어지고 아마 6세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끝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또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관련해서 보도록 합시다. 용어가 다행히 우리가 이서넷 배울 때랑 상당히 유사해요. 일단 프레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더 인터넷 이야기할 때 뭘 주고받는다고 했죠? 네, 패킷을 주고받는다고 했죠. 근데 패킷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어떤 에너지 덩어리죠. 정말 피지컬 레이어에서 보면 에너지 덩어리고 그다음에 하이어 레이어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로지컬하게 봐야 되고 그게 비트들이 들어있는 벡터라고 했죠. 파이나일 랭스에. 그런데 그게 이제 레이어 2인 링크에 오면은 어때요? 이게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레이어 3, 4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IP 패킷이라는 걸로 주고받는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3고요. 레이어 3 IP 패킷은 그 패킷이라는 것도 어때요? 그 밑에 레이어 2에서는 어때요? IP 패킷이 인캡슐레이트 돼서 이제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이서넷 프로토콜 기억나죠? 와이파이도 와이어리스 랜을 지향하니까 당연히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다시 설명할 텐데 주고받는 게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IP 패킷은 그 안에 인캡슐레이트 돼 있어요. 그 그림도 다음에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프레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다음에 맥 프로토콜에서도 이
축약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F가 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래서 지금 세 개의 프레임 간 간격. 왜냐하면 이 패킷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액세스 포인트와 스테이션들이 프레임을 주고받잖아요. 프레임을 주고받는데 그러면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알로하 시스템에서도 봤듯이 넌 슬러티드가 이피션시가 높았어요? 슬러티드가 높았어요? 슬러티드가 높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서 보면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타이밍을 좀 정해놔요. 아니면 적어도 백오프를 할 때 무엇의 정수배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벽한 슬라티드는 아니라도 뭔가 이렇게 코어디네이션을 좀 하는 거고요.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지만 뭔가의 정수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 프레임 간의 간격이 충분히 떨어지게, 그렇지만 너무 떨어지진 않게. 왜냐하면 간격이 너무 크면 어때요? 주파수 이용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간격도 프레임 간의 스페이싱도 이게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이에요. 인터프레임, 프레임 간 간격도 크게 세 종류로 나눠놨어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프레임 간 간격,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프레임 간 간격.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맥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게 세 개의 프레임 간 간격이 나와요. 하나는 정말 짧아서 말 그대로 숏이라고 돼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 DCF라는 펑션을 지금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이 DCF와 관련된 IFS, 인터프레임, 프레임 간격이고요. 하나는 이제 긴 거예요. 그래서 extended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먼저 하이어라키를 나누면 이래요. 이 스페이싱은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성공적인 트랜스미션 리셉션이 됐을 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패한 송수신일 때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이 있는데 요 앞에 두 개가 이게 숏이랑 그다음에 DCF인 거예요. 실패했을 때가 익스텐디드.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어때요? 그 이서넷처럼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냐는 거예요. 걔도 스페이싱이잖아요. 걔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성공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그렇잖아요. 실패했을 때 여기 DIFS에 붙여서 추가적으로 이제 백오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DIFS 더하기 랜덤 백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서넷에서 배운 것처럼 뭐 어떤 맥스 값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본의 익스포넨셜 e to the n으로 해서 n은 실패한 횟수겠죠. 예. 빼기 1 이렇게 해서 0부터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백오프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백오프 카운터 따라서 이제 그 백오프 카운터가 이제 0이 되면 내가 샌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액과 매우 유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물론 802.11b가 사용되진 않지만 우리 교과서가 11b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1b에서 사용하는 이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을 보면 어때요? 말 그대로 정말 숏이 제일 짧죠. 이 세 개 중에서는. 그 다음에 E가 제일 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DCF 관련된 프레임 간격은 중간쯤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슬롯 타임의 정수배만큼 백오프한다고 그랬잖아요. 슬롯 타임은 20 마이크로세크로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11A에서는 다르죠. 당연히 뒤에 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젬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타임 축이고요.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참고로 얘는 어떠냐면 11B 파라메타 기준으로 하니까 조금 전에 요 테이블에서 봤던 요 두 번째 칼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그냥 한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요. 당연히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고 DCF예요. DCF 펑션이에요.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 스테이션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A와 B가. A와 B 스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패킷을 보내고 싶어요. 나는 보낼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업로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뭐냐면 이제 요까지 지금
여기가 타임 제로예요. 우리 기준으로. 그래서 뭐냐면 요 전에 막 지금 성공적인 트랜스미션 리셉션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주요한 건 뭐냐면 이 축이 있잖아요. 반드시 에너지라든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에너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에너지가 있는 시그널이 날아가나 보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요 녀석이 쳐다보면 이렇게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돼 있는 요 블록을 쳐다보면 그다음에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스페이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스페이싱이 있다고 해도 얘와 얘는 실제로 시그널이 안 날아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요걸 보면은 그냥 박스에다가 가운데 알파벳이 있으면 요 S라는 것, 이 S가 AP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AP를 그냥 X라고 했어요. X가 AP예요. 스테이션 A는 A, B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하얀 박스에 B라고 돼 있는 거 뭐냐면 B가 지금 B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전송하는 거예요. 시그널을. 알겠죠? 프레임을 전송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 A인지 B인지 얘기 안 했어요. 일단. 네. 그다음에 당연히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액세스 포인트인 X가 우리가 X라고 막 했는데 X가 보낸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AB가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이제 막 성공적인 게 끝났어요. 그래서 DIFS처럼 DIFS죠. 그렇죠? 네, 성공적인 게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스테이션 A와 B, 그다음에 AP도 모두 어때요? 랜덤 백오프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가정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백오프 카운터는 0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0에서 31까지 중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본이 여기가 31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스테이션 B가 제일 짧은 백오프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정이 그래요. 여기서 알겠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럼 어때요? A는 이제 요 타임까지 기다리려고 할 거고 X는 자기가 보낼 패킷이 있어도 요 타임까지 기다리려고 할 텐데 어때요? 이제 요 타임이 이렇게 딱 됐을 때 B가 트랜스미션을 시작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B가 트랜스미션을 하는데 A와 X가 이 트랜스미션 한다는 거를 어떻게 센싱을 잘 했어요. 예, 우리가 이서넷에서 센싱하듯이 센싱을 했으니까 얘들은 어때요? B가 쭉 보내는데 원래대로 하면 A가 이제 보내기 시작이 되는 타임이 와도 센싱을 했기 때문에 안 보내고 있고 X도 기지국도 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트랜스미션 리셉션 요 한 사이클은 B가 성공적으로 보냈어요. 일단 성공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콜리전이 안 일어나고 지금 날아는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니까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스테이션 B가 AP한테 보낸 거죠. 그럼 AP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에크를 날려야죠. 에크를 날리기 전에 이게 이제 세로로 돼 있는 게 뭐냐면 에크예요. 에크. 알겠어요? 에크가 지금 날아오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얘가 보낸 거죠. 얘가 받은 애고 받은 애가 에크를 주는데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이 숏 프레임 간격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11B에서 10 마이크로세크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당연히 이런 거 하나 주고는 저게 몇 마이크로세크였냐 나올 수가 있죠. 퀴즈에. 자, 그다음에 이러고 나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예요? A, B, X가 다 어때요? 다 이렇게 귀로 듣고 있죠. 듣고 있는데 성공적인 에크까지 날아갔어요. 그러고 나면 뭐냐면 에크 끝나고 나면 A, B, X가 전부 어때요? 여기 있는 D, IFS만큼 기다려요, 일단.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어때요? 랜덤 백오프를 생성하죠. 유니폼 랜덤 백오프를. 그런데 이번에는 A와 B가 하필이면 같은 넘버가 선택이 됐고 X는 좀 큰 넘버가 선택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은 요까지는 이게 좀 성공적으로 송수신이 된 거의 이그젠플을 하나 만든 거고 그 다음은 어때요? 당연히 컬리전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와 B가 요 타임이 딱 되면 이제 나도 패킷을 날려야지 하면서 이제 어때요? 액세스 포인트를 향해서 쏘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뭐냐면 A가 좀 짧고요. 그러니까 보낼 프레임 길이가 짧은 거고요. B가 길어요. 근데 A 입장에서 보세요. A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전송을 하니까 어때요? 전송을 하고 있으니까 무선에서는 어때요? 이게 센싱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죠. 특히 11B일 때는 옛날 기술이라서 센싱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보내고 있으면 센싱은 안 되니까 A는 열심히 보냈어요.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내가 센싱하려고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난 분명히 끝났는데 어떤 놈이 보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B는 뭐예요? B는 자기가 그냥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A가 뭐 보냈다는 것도 모르고 이까지. 그런데 X는 어때요? X는 요 순간이 딱 되면 어때요? 이제 신호가 다 끝났는데 디코딩을 하는데 그 시간을 뺍시다. 디코딩 딱 해서 예를 들면 CRC를 딱 보니까 뭐 왕창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X는 뭐예요? X는 이게 나한테 누가 보냈는데 컬리전이 일어났구나. 근데 나는 뭐 제대로 못 받았어. CRC 다 깨졌어. 알죠? 이때 기다리는 게 뭐냐면 X가 extended interframe spacing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라고요? 11B에 따르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블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입장에서는, 즉 액세스 포인트 입장에서는 이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X는 이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어쨌든 뭐 에크가 안 날아갈 거고 당연히. 왜냐면 자기가 에크를 보내야 되잖아요. 자기는 에크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일단 실패한 트랜스미션이 끝났으니까 이제 랜덤 백오프 만들어냈는데 하필이면 요만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X 입장에서는, 액세스 포인트 입장에서는 요 타임이 딱 되니까 날린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스테이션 A, B는 어떻게 되느냐? 자, A 입장에서는 어때요? A 입장에서는 자기는 보냈죠, 그렇죠? 자기는 보냈는데 그다음에 센싱을 하면 뭔가 날아가고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AP가 있고 여기 스테이션 A가 있고 스테이션 A 좀 이상한가요? 네. 여기 스테이션 B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보내도 B 시그널이 AP에 약하게 수신돼 가지고 내 거는 강하게 수신되고 얘는 약하게 수신돼서 여전히 에크가 날아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센싱했더니 뭔가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귀 기울이니까 나는 에크를 기다리고 있는데 딴 게 막 날아가고 있어도 맞아요? 그게 약하면은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그냥 에크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타임아웃이 되는 거죠. 요게 타임아웃 피리어드예요. 아까 타임아웃 기간이 얼마라고요? 타임아웃이 얼마 있었어요? 여기 시간이 안 나와 있었나요? 네. 하여튼 타임아웃 시간이 있는 거예요. 타임아웃. 네. 그래서 타임아웃만큼 기다리고 그다음에 타임아웃이 됐는데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왔죠.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보냈는데 에크를 못 받았지만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다음 거 시작하기 전에 DIFS만큼 쉬죠. 그래서 또 DIFS가 온 거예요. 그다음에 A는 어때요? A는 여기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백오프 타임을 만들었는데 이만큼 길었어요. 그래서 요거 다 끝나고 보내려고 딱 센싱을 하고 있는데 액세스 포인트가 보내니까 또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스테이션 B는 어때요? 자기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에크가 와야 할 텐데. 그래서 타임아웃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당연히 안 보내죠. 그래서 타임아웃 됐고 DIFS만큼 기다리고 백오프 랜덤 넘버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시간이 도달하기 전에 액세스 포인트가 보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인핸스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하려다 말았던 요 CTS, RTS, CTS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참고로 와이파이 그러면 이 RTS, CTS가 거의 대표적인 그 용어처럼 쓰이지만 표준 자체는 이게 맨더토리는 아니래요. 네, 맨더토리는 아니고 특히 얘가 숏 프레임을 보낼 때는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줄일까가 그다음 그 어멘드먼트의 핵심이었대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기 전에 있잖아요. 그냥 지금은 아까 어때요? 타임아웃 딱 되면은 그냥 내가
랜덤 넘버 맞는다면 타임아웃 되면 타임아웃이래요. 카운터가 제로가 딱 되면 보내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다 되면 백오프 타임이 익스파이어 되면 보내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보내기 전에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는 게 아니라 request to send라고 하는 프레임을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가 안 들어있어요.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애들한테 나 보낼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스테이션 A가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AP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보내줘 클리어 투 샌드를 방송을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들이 다 듣고는 뭐예요? 이제 입을 다물어야 되겠죠. 근데 얼마 동안 입을 다물어야 되는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request to send 프레임에는 기다려야 될 내가 보낼 앞으로 이제 보내게 된다면 보내게 될 프레임의 길이도 넣어서 보내줘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코어디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컬리전이 줄어들겠죠. 그전에는 그냥 나의 백오프 타임이 익스파이어 되면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백오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RTS, CTS라는 request to send, clear to send라는 프레임들을 주고받게 함으로써 그 네트워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애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는 충돌이 안 일어나게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우리가 LAN 이서넷 표준에서 CSMA 뭐였죠? 컬리전 뭐였어요? 어보이던스였나요? 그때는 컬리전 디텍션이었죠. 네. 그래서 CD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컬리전 어보이던스라고 해요. 회피하는. 그래서 CSMA, CA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이 CSMA, CA 방식이 와이파이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컬리전을 어보이드 하기 위해서 request to send, clear to send 프레임을 주고받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금쯤 아니 그러면 요 앞에 이건 뭐냐? 이거는 그거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CTS, RTS, CTS를 주고받지 않고 할 때 얘기인 거예요. 주고받으면 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미디엄 억세스를 앞에서 이제 우리 시간에 따라서 뭐 패킷을 보내고 뭐 DIFS, SIFS, EIFS 뭐 이런 만큼 시간 기다리고 뭐 랜덤 백오프를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어떻다고요? 추가해서 이 RTS, CTS를 보내면서 컬리전을 어보이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이 히든 노드 또는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라는 것과 익스포즈 터미널 프로블럼인데 이거 두 번째 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이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알로하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여기에 예를 들면 센트럴 오피스에 해당하는 AP가 있으면 스테이션이 이렇게 양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가 신호를 보내면 그렇죠? 얘는 못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캐리어를 센싱을 하려고 해도 맞아요? 얘 두 개는 신호가 충분히 강한데 얘에서 이렇게 가려면 신호가 약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request to send를 보냈어요. 근데 얘는 못 들을 수가 있죠. 맞아요? AP는 request to send를 듣고는 clear to send를 보내려고 하는데 얘가 또 request to send를 보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내가 브로드캐스트 한다고 열심히 떠들어도 얘가 어때요? 못 들을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히든 노드 프로블럼 또는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네. 와이어리스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와이어리스 채널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센싱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센싱만 할 때는 이런 것도 심지어 안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센싱만. 네. 그래서 이걸 쓰면은 그냥 센싱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그래서 이게 CTS, RTS가 적어도 그냥 캐리어 센싱, 멀티플 억세스를 인핸스한 거다 이렇게 보면 맞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건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이서넷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했었어요. 예, 이서넷은 사실 뭐랄까요? 이제 그냥 테크놀로지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점점 이제 제 전공이 아닌 옵티컬 케이블, 파이버, 옵티컬 파이버 쪽이다 보니까 제가 또 설명하기도 어렵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별로 없는데 와이파이는 무선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전공이라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 프레임도 당연히 이제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했지만 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분류를 해야 돼요. 집합 안에 원소가 많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메타기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가져왔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와이파이에서의 프레임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프레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매니지먼트 프레임이고, 하나는 컨트롤 프레임이고,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때요? 또 여러 프레임들이 있겠죠. 서브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그냥 프레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비컨을 날린다, 비컨 프레임을 날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컨 서브 프레임을 보내는 거예요. 비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프로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몇 개 중요한 것만 이제 모아놨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프레임 중에서는 이 비컨 서브 프레임이 중요하고요. 프로브 서브 프레임, 오센티케이션 서브 프레임이 중요해요. 매니지먼트 프레임은 말 그대로 이 미디엄을 매니지하는 거예요. 미디엄 액세스를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얘기하지만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 제일 먼저 어때요? AP가 턴 온이 돼야지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가 와서 여러분 핸드폰 와이파이를 켰다고 해보세요. 그럼 스테이션 A가 어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얘가 있는지를 알아내야죠. 그래서 여기 가서 소위 말해서 가서 붙는다라고 하거든요. 통신쟁이들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일 때 내가 이렇게 가서 걔랑 연결되는 거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를 가서 붙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서 붙는다라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어소시에이션인데 아마 그걸 번역한 것 같아요. 어소시에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요 네트워크에. 근데 요 과정에서 어소시에이션 하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켜지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딱 키면은 AP들이 비컨 프레임들을 보내고 있으면 비컨이 들어오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AP, 옆집에 있는 AP, 아랫집에 있는 AP 뭐 얘들이 뭐 이름을 이제 SSID라고 하는데 이름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패시브 스캐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을 위해서 스테이션 A가 패시브 스캐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션 A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얘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액티브 스캐닝인데 그건 뭐냐면 얘가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자기가 브로드캐스팅을 해가지고 뭐냐면 혹시 내 목소리가 들리는 AP가 있으면 대답해 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액티브 스캐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패시브 스캐닝을 할 때, 패시브 스캐닝으로 어소시에이션을 할 때 어때요?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면 AP들이 어때요? 비컨을 날리겠죠. 그게 비컨 서브 프레임이고 매니지먼트 프레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이제 프로빙이라는 건 또 뭐 이건 얘기하지 맙시다. 뭐 오텐티케이션은 뭔지 알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집에 그 AP에 어때요? 비밀번호 설정을 해놓으면 물어보죠. 비밀번호 뭐냐고. 안 그러면은 들어가지 못하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웃집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프레임인데 컨트롤 프레임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봤지만 에크고요. 에크. 예.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니까 에크고 그다음에 여기 블록 에크라는 게 있어요. 블록으로. 여기도 보면 여기 에크가 있고요. 블록 에크가 있죠. 그렇죠? 블록 에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파일을 여러 프레임에 담아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프레임 받은 다음에 한 번에 모아서 에크를 보내면 어때요? 좀 더 효율적이겠죠. 주파수 사용이. 그래서 이제 블록 에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CTS 프레임과 RTS 프레임
RTS 프레임과 CTS 프레임도 컨트롤 프레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시간축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을 설명하고 했을 때는 뭐예요? 데이터가 날아갔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들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프레임도 언뜻 생각하면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프레임이지 싶지만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데이터 서브 프레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밑에 데이터 서브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널 데이터라고 해서 좀 말이 웃긴데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프레임. 널 데이터 서브 프레임. 근데 얘는 간단히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멀티 안테나 시스템이고 이러면은 그 안테나별로 채널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을 에스티메이션 하기 쉬우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는 아닌데. 알겠어요? 뭐 그런 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도 포맷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우리 이서넷에서의 프레임이 포맷이 있듯이. 근데 이제 이서넷 프레임과 조금 달라요. 예, 이서넷 프레임과. 예. 그거는 802.3였죠. 그렇죠. 기억납니까? 예, 이서넷은 우리 이 와이파이는 802.11이고. 그래서 요게 프레임 스트럭처예요. 기본적인 프레임 스트럭처. 그래서 보면 여기서 페일로드가 있고요. 페일로드가 있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일종의 이게 헤더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근데 주의할 건 뭐죠? 주의할 건 이서넷에서는 어때요? 이서넷에서는 헤더와 페이로드가 있었는데 그 체크썸이 어디 붙어 있었죠? 헤더에 붙어 있었죠. 맞습니까? 여기는 체크썸에 해당하는 FCS라고 돼 있지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CRC일 텐데 얘가 어디 붙어 있어요? 이 프레임 전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예를 들면 IP 패킷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 각각을 필드라고 해요. 필드. 예를 들면 이거는 프레임 컨트롤 필드고요. 얘는 듀레이션 필드고 어드레스 필드, 어드레스 필드, 어드레스 필드, 어드레스 필드. 그다음에 시퀀스 컨트롤 필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과서가 설명을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컨트롤 필드는 어떤 프레임이냐.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프레임에 크게 세 가지고 각각의 서브 프레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뭐 에크 프레임이냐 이거는 에크 서브 프레임이냐, RTS 서브 프레임, CTS 서브 프레임이냐, 뭐 데이터 서브 프레임 이런 거를 나타내는 넘버가 이제 2바이트로 예. 요즘은 옥텟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옥텟. 예. 비트와 바이트가 워낙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아예 얘를 쓰지 말고 옥텟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2바이트 정보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했지만 이제 듀레이션이 짧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듀레이션 정보를 줘야지 어때요? 리퀘스트 투 샌드에서는 듀레이션 정보를 뭐 패킷 줘야지 어쨌든 그걸 듣고 있는 애들이 어때요? 다 셧업 하겠죠. 그래서 듀레이션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아이디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레이어 2에서의 프로토콜이니까 프레임은 그렇잖아요. 저 프레임을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어떻게 만드느냐, OFDM으로 만드느냐, 다이렉트 시퀀스로 만드느냐는 피지컬 레이어지만 지금은 이제 레이어 2니까 랜에서처럼 이서넷에서처럼 뭔가 어드레스를 써야 되는데 맥 애드레스를 쓰죠. 그래서 수신 맥 애드레스가 어드레스 1 필드에 들어가고요. 어드레스 2 필드에는 트랜스미터의 그러니까 송신기의 맥 애드레스.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이 와이파이든 이서넷이든 맥 애드레스에 대해서 보면 기계의 고유한 값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스마트폰들이 이 맥 애드레스를 고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죠. 저희 집에 중학교 3학년 녀석이 하도 게임을 많이 하길래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 와이파이 라우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녀석의 핸드폰 맥 애드레스를 차단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갤럭시 폰인데 맥 애드레스를 바꿔서 열심히 또 밤새 게임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완벽하지 않아요. 제일 완벽한 건 그냥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안 알려주는 거죠. 예. 방법이 없어요. 예. 큰일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다음에 뭐 extended LAN communication을 위해서 이 맥 어드레스 필드 3, 4번을 쓴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다음에 시퀀스 컨트롤은 뭐냐면 우리가 말했지만 파일 같은 걸 전송할 때 그게 어때요? IP 패킷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무한정 길 수 없잖아요. 그럼 IP 패킷도 잘라져 있는데 맞아요? 그럼 그걸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가 여기 시퀀스 컨트롤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째 지금 파일 트랜스퍼에서 몇 번째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레이어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진도를 못 나갔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러면 퀴즈 범위는 4.2까지로 하겠습니다.